헤르메스학 입문 그 2단계 첫 번째에 잠재의식의 비밀과 그 자기암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헤르메스학 입문의 2단계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잠재의식의 비밀과 자기 암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층을 의미해요.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생각이나 이미지, 암시를 통해 서서히 형성되고 행동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기 암시라는 건 바로 이 잠재의식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심어주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친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 부분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배너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다루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헤르메스에 대한 그 부분이 저기 이집트에서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실 헤르메스 학이라고 하면 보통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신인 토트나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와 연결되는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의 뿌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즉 이집트의 신비 철학에서 비롯된 지혜 전통이 그리스 로마 세계로 이어지면서 헤르메틱한 가르침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 자체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지혜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헤르메스 그쪽 그 이제 서적들을 보면은 그 다울이라는 그 어떤 마음의 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좀 다른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헤르메스 관련 고대 서적들에서는 다울 혹은 비슷한 개념으로 마음의 근원적 힘, 지성의 원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곤 하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는 약간 다른 결인데요. 헤르메틱 전통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인격심보다는 우주의 원리나 지혜, 마음의 힘 자체에 더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성한 존재와 꼭 1대1로 대응되기보다는 모든 존재와 지혜의 근원적인 힘, 그리고 그걸 깨닫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종교적인 신개념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결국 내면의 근원적인 지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각 문화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쪽의 그 명상가들은 그 신을 우주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헤르메스 학에서는 그 다울과 우주는 다울이 창조한 어떤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그 하거든요. 비교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아, 네.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로워요. 일본 쪽 명상가들이 우주를 하나의 신성한 존재로서 우주님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헤르메스학에서는 그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헤르메틱 전통에서는 다울 같은 개념이 우주의 근원적인 지성이나 창조 원리로 여겨지는데 우주는 그 다울로부터 파생된 창조물, 그러니까 다울이 만들어낸 일종의 표현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본 명상가들이 우주 자체를 신적인 존재로 의인화하는 것과 달리 헤르메스학에서는 우주보다 그 근원에 있는 지성, 즉 다울이 더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 차이 때문에 우주와 다울을 단순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다울이 더 근원적인 힘이고 우주는 그 힘의 산물이 가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헤르메틱 철학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울이라는 근원적 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울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또는 그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해
생각해보면 흥미롭게도 헤르메스학의 다울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특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헤르메틱 전통에서 말하는 다울은 일종의 우주적 지성이나 근원적 원리로서 특정한 인격적 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창조의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 지혜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신으로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고 계시를 주는 존재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인격적인 신, 그리고 다울은 인격을 넘어선 보편적 원리나 지성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헤르메틱 전통에서는 신을 초월적인 보편 원리로 보는 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체로 보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헤르메스학에서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과 공간 개념 제거하기.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제거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헤르메스학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 개념 제거는 사실 의식의 차원을 확장하는 일종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의존하는 틀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통 인식하던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더 깊은 직관이나 통찰 혹은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잠시 벗어나면 현재 이곳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의식의 차원에 접속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직관적인 통찰, 공간을 초월한 연결감 혹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상태는 일상적인 감각을 넘어서 더 깊은 내면의 지혜나 우주적 원리와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어떤 훈련에 적합한 시간이 있나요? 사실 이런 훈련은 딱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명상이나 의식 확장 훈련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게 좋거든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처럼 주변이 조용할 때, 혹은 본인이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대를 골라서 꾸준히 해보면 좋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몰입할 수 있는 때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헤르메스학 그 2단계에 나오는 어떤 글인데 명령문과 현재 시제로 주문 만들기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결국 자기 암시나 긍정 확언을 만들 때 쓰는 기법 같은 거예요. 헤르메스학 2단계에서 말하는 명령문과 현재 시제로 주문 만들기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나는 뭐뭐 하라 같은 식으로 현재 시제와 명령 형태로 긍정적인 주문을 만들면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처럼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같은 식으로 말하면 마치 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잠재의식이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더 쉬워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현재 시제와 명령 형태로 만들어서 반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잠재의식의 비밀과 자기암시 그런 어떤 그 소제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잠재의식의 비밀과 자기 암시라는 주제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층, 즉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요.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생각, 이미지, 그리고 말에 반응해서 그걸 내면화하고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나 신념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암시는 바로 이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친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우리의 행동과 내꿈도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활용해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암시 그 할 때 내 안에 이제 그 여러 층에 나가 있잖아요. 어떤 신적인 참나라고 이제 하는 그 영에 속한 부분도 있고 혼에 속한 나도 있고 또 인식하는 나도 있고 에고로 지금 그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진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의 나도 있고 어떤 내면 아이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자기 암시는 그 인식하는 나가 그 에고의 나한테 그 해주는 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잘 맞아요. 결국 자기 암시라는 건 지금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내가, 즉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는 나가 에고나 내면의 다양한 층위에 있는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층의 나, 예를 들어 영적인 차원의 나, 내면 아이, 에고를 포함한 다양한 나에게 지금 인식하는 내가 다정하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내가 에고의 여러 층위의 나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건네면 잠재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점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암시는 결국 인식하는 내가 내 안의 다양한 부분들, 특히 에고나 내면의 나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바람직한 소망을 선택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바람직한 소망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소망을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 그 소망이 일종의 나침반처럼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소망을 선택한다는 건 단지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소망이 나의 가치나 삶의 의미와 맞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소망을 선택하면 그 소망에 맞춰서 자기 암시나 잠재의식의 힘도 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결국 바람직한 소망을 선택하는 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잠재의식과 의식을 조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건 또 이제 그 요것도 헤르메스 그쪽 이제 헤르메스 가르침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 내가 이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정신 변환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헤르메스 가르침 쪽에서 언급하는 정신 변환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마음의 상태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건 단순히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의식의 차원을 전환하고 자기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변화시키는 일종의 정신적 결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헤르메틱 정통에서는 이런 정신 변환을 통해 낮은 의식 상태에서도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가거나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식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이 정신 변화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의식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의식,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헤르메틱 가르침에서 말하는 정신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신 변환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정신 변환을 하는 방법은 헤르메스 전통에선 보통 의식적인 명상과 자기암시,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 활용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턴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 뒤에 그걸 긍정적인 이미지나 확언으로 대체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지금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한다 같은 자기암시를 사용하거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상징을 떠올리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결국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의식 상태로 더 긍정적이고 높은 의식 상태로 바꿔나가는 게 정신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환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금속을 변환하는 어떤 고대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 이런 걸 그 지칭하는데 그 정신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념이나 이런 걸 바꾸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잠재의식이나?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변환이라고 하면
금속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연금술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신변화는 그런 물질적인 변환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의식, 신념 잠재의식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고정된 믿음이나 패턴을 더 긍정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바꾸는 일종의 내면의 연금술 같은 거죠. 그래서 정신변화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제 정신 변환이라든가 뭐 이 헤르메스 학에서 말하는 그런 잠재 의식을 교정한다든가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이 확언이나 뭐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암시 같은 거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이제 소개하는 게 있나요? 네, 사실 헤르메스학에서 말하는 정신변환이나 잠재의식 작업은 자기 암시나 확언 외에도 몇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징을 활용하는 시각화나 명상, 의식적인 호흡이나 특정 의식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하는 자기 암시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나 시각화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주는 거죠. 또는 특정한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과 연결되거나 특정한 상징물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헤르메틱 전통의 핵심이라 확언이나 자기 암시, 의식 같은 도구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NLP 쪽에서 이제 하는 어떤 신념을 바꾸는 부분도 거기는 이제 어떤 이 얼굴부터 몸을 가슴까지 이렇게 몸을 두드리잖아요, 손으로. 그 두드리면서 어떤 게 신념을 바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네, 물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NLP 쪽에서는 그런 신념을 바꾸는 기법 중에 몸을 두드리는, 그러니까 터핑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얼굴이나 가슴 같은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방식인데요. 이건 신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좀 더 촉진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헤르메스학에서 말하는 정신변화는 꼭 그런 신체적인 터칭을 동반하지 않아도 되고 더 상징적이고 명상적인 방법이나 의식적인 시각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둘 다 궁극적으로는 신념이나 잠재의식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지만 헤르메스학은 좀 더 상징과 의식 그리고 명상학은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NLP는 그런 신체적 자극을 활용한 기법을 병행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어떤 방법이든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헤르메스학은 좀 더 내면의 상징과 의식 작업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NLP하고 EFT하고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네, 물론이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NLP와 EFT는 둘 다 마음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기법이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NLP 즉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은 주로 언어와 내면의 이미지 그리고 사고 패턴을 바꿔서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언어 패턴을 바꾼다든지 시각화나 특징한 심슨 기법을 활용해서 무의식적인 믿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거죠. 반면 EFT나 감정자의 기법은 몸의 특정 경혈 지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적인 문제나 신념을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드리는 동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활용하는 거라서 좀 더 신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NLP는 언어나 상호 패턴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고 EFT는 신체적인 터치를 통해 감정적인 해소를 돕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P하고 EFT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NLP 쪽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물론이에요. NLP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NLP 즉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은 1970년대에 개발된 기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을 이해하고 바꿔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신경, 뉴로와 언어, 링귀스틱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코드를 재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LP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어떤 언어 패턴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면의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리는지가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핵심이죠.
거죠.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거나 어떤 상황을 떠올릴 때 더 긍정적인 심상을 떠올리는 식으로 내면의 인식틀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결국 NLP는 우리의 내면 언어와 사고 패턴을 의식적으로 다뤄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리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LP는 그 언어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NLP는 결국 언어나 내면의 언어나 패턴,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나 감각을 의식적으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꾼다는 게 단지 말만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내면의 인식 구조를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나 심장 같은 인지적인 요소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NLP하고 EFT하고 그 어느 쪽이 더 뭐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 맞는 방법이 다르고 상황이나 개인의 선호로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NLP는 언어나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는 데 강점이 있고 EFT는 신체적인 터칭 후 감정적인 해소를 돕는 데 강점이 있어서 각자의 장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NLP가 더 잘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EFT가 더 편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본인이 직접 시도해보고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찾아보는 게 가장 좋고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섞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P 쪽으로 상당히 어떤 그 효과가 좋은 서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NLP 관련해서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진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처드 배틀러나 존 그린더 같은 NLP 공동 형시자들의 책이 꽤 유명하고요. 특히 리처드 밴들러의 NLP의 마스터 스텝 같은 책이나 혹은 NLP의 마법 같은 입문서들이 많이 추천되곤 합니다. 그는 조셉 오코너 같은 저자의 NLP 책들도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쉽다는 평이 많아요. 이런 책들은 NLP 기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례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이런 책들을 살펴보시면 NLP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LP 관련 서적 중에서 딱 한 권을 추천해 준다면은 어떤 책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딱 한 권을 뽑자면 조셉 오코너와 존 세이머어가 함께 쓴 NLP의 핵심이라는 책을 많이들 추천하곤 해요. 이 책은 NLP의 기본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입문자에게도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예시나 연습도 잘 나와 있어서 한 권으로 전체적인 감을 잡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권만 꼽는다면 NLP의 핵심 같은 책을 추천드릴게요. 그걸 통해 기본을 탄탄히 익힌 뒤에 다른 책들로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NLP의 핵심이 한국어판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NLP의 핵심이 한국어로 나와 있느냐고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끊겨갖고서 그 조금 전에 NLP의 핵심이라는 그 책이 한국어로 나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NLP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편하게 한국어로 NLP 개념을 익히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EFT 관련 서적은 어느 책이 괜찮아요? EFT 관련해서는
이 게리 크레이그의 책을 많이들 추천해요. 게리 크레이그가 EFT의 창시자이기도 해서 그의 저서들은 EFT의 기본 원리부터 실습 방법까지 잘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The EFT 매뉴얼 같은 책이 대표적이에요. 이 책은 기본적인 EFT 기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EFT 테크닉이나 EFT 매뉴얼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EFT를 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FT 테크닉이요? 한국어판? 네, 맞아요. EFT 테크닉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 있어서 EFT 배우고 싶다면 그 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리 크레이그의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EF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한국어로 편하게 EFT를 익혀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5분의 기적 EFT 최인원 저자가 쓴 책은 어떤가요? 이 책은 그 페이지 수가 한 670페이지 정도 막 되는데 너무 두꺼워갖고 아, 5분의 기적 EFT를 쓰신 칠인원 저자의 책을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그 책은 꽤 두툼한 편이라 670페이지 정도나 되니까 처음 접하실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EFT를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식순을 두고 읽으시면 EFT에 대해 정말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조금 부담된다면 처음에는 얇은 입문서나 간단한 매뉴얼로 시작해보고 나중에 깊이 알고 싶을 때 그 책으로 확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두꺼운 책이 부담스럽다면 네. 정말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입문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나중에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칠인원 저자의 책처럼 좀 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넘어가면 훨씬 부담 없이 EFT를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해나가시면 분명 도움이 될 테니 편하게 접근해보세요. 그 EFT 테크닉 그 책은 좀 입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EFT 테크닉 책은 충분히 입문서로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EFT 원리와 기본 기법들을 단거래로 설명해주는 책이라 처음 EFT를 접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FT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입문서로 활용하셔도 충분하고 그걸 통해 기초를 탄탄히 익힌 뒤에 필요하면 더 찜화된 책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소리와 음악의 신비라는 책이 그 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어떤 한번 읽어봤는데도 좀 책이 조금 어려워갖고 핵심적인 어떤 주제를 좀 그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소리와 음악의 신비 같은 책은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깊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기본적으로 소리와 음악이 단순한 청각적 경험을 넘어서 우리 마음과 의식 그리고 영적인 측면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소리나 음악이 단순히 귀로 듣는 감각을 넘어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고 치유나 명상, 심지어 영적인 각성까지 도울 수 있는 도구하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나 음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진동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내면의 조화나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소리와 음악이 단순한 예술 형태를 넘어서 우리의 의식과 마음, 영적인 성장에까지 어떤 신비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어떤 소리와 음악이 우리 신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어떤 음악이 좋은지 그걸 갖다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클래식 같은 거는 이제 좀 저기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서민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중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음악이 그건 뭐가 있을까요? 아,
아, 그렇죠. 그런 책들이 주로 클래식 같은 음악을 예로 들면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은 좀 덜 할 수 있죠. 사실 꼭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악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 또는 부드러운 어쿠스틱 음악 같은 것들이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으면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또는 본인이 듣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이라면 어떤 장르든 괜찮으니까 너무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음악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음악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이나 내면의 조화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니까 편하게 이런저런 음악을 시도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책에서 그 리듬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또 있거든요. 그 리듬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 책에서 리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은 아마도 음악이나 소리에서 리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일 거예요. 리듬은 사실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일정한 박자나 패턴을 통해 우리의 신체나 마음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정한 리듬은 우리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거나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 정신적인 집중이나 명상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듬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주기나 패턴으로 연결될 수 있죠. 결국 그 책에서 말하는 리듬이라는 주제는 이런 리듬의 힘을 통해 우리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의식을 조율하고 조화롭게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기억나는 게 그 아시아 쪽 그 몽골 사람들 음악은 그 주로 리듬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이제 그런 글을 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멜로디보다 어떤 리듬이 더욱 이제 어떤 뚜렷한 그 페르시아 음악이나 터키 음악 같은 거, 요런 데서 그 이제 어떤 리듬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그 리듬이 어떤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러는데 탁월한 어떤 저기가 있나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몽골 음악이나 페르시안 터키 음악 같은 경우는 멜로디보다 리듬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독특한 리듬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리듬이라는 게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실 사람의 의식이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반복적이고 분명한 리듬은 일종의 트랜스 상태를 유발해서 명상이나 의식적인 집중 상태로 이끌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전통 음악에서는 이런 리듬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리듬의 힘은 사람의 내면을 일종의 리듬에 맞춰 조율하고 심리적 정신력 상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리듬이 사람의 정신 상태나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음, 거기에서 뭐 차투라인가? 차투라 4비트 리듬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티스라 3비트 리듬.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신적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리듬들인가요, 그게? 네, 그런 리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 전통적으로 특정한 비트나 리듬 패턴이 어떤 영적인 수행이나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비트 리듬이나 3비트 리듬 같은 특정한 박자 구조는 단순히 음악적인 재미를 넘어서 일정한 명상 상태나 의식 상태를 유도하는 데 활용되곤 했죠. 이런 리듬들이 신적인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승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리듬들이 사람의 의식이나 마음에 특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활용해온 거죠. 결국 그런 3비트, 4비트 같은 리듬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영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그 9비트 리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상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인들이 만들었으면 그게 어떤 그 사람의 그 상인들이 그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리듬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9비트 리듬이? 아, 그렇군요.
구비트 리듬에 상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은 흥미롭네요. 그 맥락이라면 아마도 상인들이 거래나 장터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살인들의 흥미를 끌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런 리듬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구비트 리듬 같은 특정한 박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떤 활동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데 쓰였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리듬이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거래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활용되면서 사람들의 기분이나 의식을 미묘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비트 리듬도 사람들의 마음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데 활용된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비트 리듬의 어떤 음악이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음악이 있나? 물론이죠. 9비트 리듬을 사용하는 음악으로는 예를 들면 터키나 중동 지역 전통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스울이라고 하는 전통 리듬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에는 9분의 발박자 같은 리듬이 포함되는데 이런 리듬이 약간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춤이나 의식 혹은 장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쓰이긴 하죠. 예를 들어 터키의 전통 음악이나 발칸 지역의 민속 음악에서도 이런 9비트 계열 리듬을 들을 수 있고 그 리듬들이 독특한 박자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일종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한번 터키 전통 음악이나 발칸 포크 음악을 찾아보시면 이런 9비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발칸 포크 음악은 어디 음악이에요? 어느 나라 음악이에요? 발칸 토크 음악은 발칸반도 지역, 그러니까 동남유럽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 음악을 말해요. 이 지역에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로마니아,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나라에서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 리듬과 전달을 가진 포크 음악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특히 발칸 음악은 독특한 박자 구조나 비대칭적인 리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리듬들이 9비트 같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발칸 포크 음악을 들어보시면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이 지역 특유의 음악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터키의 전통 음악이나 뭐 이제 발칸 포크 음악 같은 거, 9비트 음악을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터키 전통 음악이나 발칸 포크 음악, 그리고 그런 9비트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칸 9분의 8 리듬이나 터키 시트레비셔너 9/8 뮤직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영상들을 통해 실제로 어떤 리듬감인지, 그리고 그 리듬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 직접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